Got along very well.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the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북한 뭐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다시 나왔는데 당선이 된다면 그동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4년 동안 구축했던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을 들였던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더 발전을 하겠죠. 만약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예전처럼 북한하고 직접 거래를 하면서 야, 그 워게임, 연합훈련 중단해, 그 돈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년 동안에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우린 대화에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럴 바에야 무기를 개발했다가 트럼프 당선에 베팅을 한 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당신하고 협상하겠다. 다시 한번 하노이 때 못했던 거를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나갈 준비가 돼 있죠. 아, 그리고 최근 SNS에서 굉장히 좀 핫한 영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올린 영상인데 1억 5천만 뷰를 기록한 영상이 있거든요. 오 이거 재밌다. 오! 저거는 죄수복이잖아요. 오 카밀라 해리스 멋있다. 힙하다. 이야 이거 뭐야 킴이네. 래퍼 같아요. 와. 그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아주 미국 대선에 직접적이고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냥 트럼프 후보한테 거액의 후원금을 투척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자기 회사인 X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올려가지고 언제부터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보수로 돌아섰냐 다들 굉장히 놀라고 있거든요. 근데 1억 5천만 뷰나 이게 잡은 거니까 그 파급 효과가 대단하죠. 그리고 미국 대선이 지금 굉장히 잘 압축된 느낌인데 보신 대로 이제 건강 논란, 노쇠한 논란이 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휠체어에 타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는 88건 아직도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죄수보. 근데 김정은은 힙합 패션을 보였잖아요. 짐작이 좀 가세요? 힙하다 이런 건가? 힙하다? 사실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힙합 하면 우리가 자유와 권위에 대한 도전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하는 걸 보면은 권위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 지도자잖아요. 풍자하면서 한 것 같아요. 동감해요 저도. 예, 저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포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무 말이나 그냥 하고 싶어. 직설적으로 그저 아무 말이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되게 다양한데 래퍼는 래퍼의 느낌이지만 또 미국에서는 또 이스트 코스트 랩이 있고 또 웨스트 코스트 랩이 있잖아요. 또 웨스트 코스트 랩 쪽에서는 되게 갱스터라는 그런 항상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막 서로 막 이러는 거예요. 웨스트사이드 갱스터 랩이 저 웨스트 코스트 랩에서 아주 유명하고 좀 그래서 갱스터 랩에 좀 가깝다라는 생각이 저는 컬럼니스트로서 헌터리 씨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저항과 자유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락도 그렇고요. 말랑말랑한 발라드 계열의 어떤 음악들이 아니면 거의 다 저항과 반항이에요. 재즈도 그랬고 그러니까 약간 갱스터 랩 쪽에서의 어떤 느낌을 좀 더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 재미있는 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그 정치적 어떤 지지를 표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죄수복을 입혔어요. 이게 무슨 사인인지 사실은. 거기에 잘 보면은 그 쇠사슬을 끊었어요. 기차. 그것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수갑을 끊고 이렇게 들고 오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딱 이제 무죄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원스톱. 의미가 좀 Told, and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와, 진짜 기질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배짱도 있고 마케팅의 천재.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야, 와, 이거 완전 무슨 혁명을 일으키는 것 같은. 미국 시간으로 13일이었죠. 우리 시각으로 이제 새벽에 트럼프가 총격을 당한 겁니다. 갑자기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막 삐삐삐 알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때만 해도 몰랐는데 일보가 딱 떴는데 트럼프 총격. 연설 중 총격, 트럼프 암살 기도. 나 죽은 줄 알았어. 아 맞아 저도. 그때 딱 이 보고에서 느꼈던 게 트럼프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트럼프 총격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이 당장에 사퇴해야 한다, 진짜 더는 안 된다 라는 결정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총격을 보고 그 뒤에 나온 저 사진, 하필 저 사진 있잖아요. 성조기를 뒤에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단상 밑에서 퓰리처상을 받았던 미국의 유명한 사진 기자가 그 장면을 포착한 거예요. 그 사진 기자도 이 장면을 우연찮게 포착하고 전율이 돋았다고요. 야, 이 사진으로 미국 대선은 끝났다. 사실은 저 사진이 도상적으로는 그 들라크로아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너무 똑같거든요. 기가 막히게 구도를 잡았어. 딱 저 사진 딱 보는 순간에 끝났다. 저건 바로 대선을 상징하는, 대선에서 트럼프를 상징하는 사진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게 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어가지고 그때 마침 트럼프 그 펜실베니아 그 연설을 유튜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빵빵빵 하는데 트럼프가 딱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 상황이지? 그리고 나면서 손을 들고 할 때 파이트라고 외치잖아요.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트럼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정치인으로 등장을 하면서 희화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미국인들에게 트럼프라는 인물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을 통해서 엄청난 모험을 했고 그걸로 지금까지 어떤 부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배짱이나 마케팅 능력에 있어서는 사실 엄청난. 지금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미국 내에서 화제가 됐던 게 이 파이트 말고 그 앞 상황이 또 있어요. 예. 트럼프가 저 와중에 신발을 맞아요. 예? 신발 진짜 놀랐어요.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미신을 믿지 않지만, 야, 저 사람은 하늘이 뭐 내려준 거야? 이런 생각 가진 미국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방송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하는 유권자들이 많았어요. 그 굴하지 않는 정말 지도자감이다. 저 용기를 봐라. 그러니까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밀워키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귀에 붕대를 하고 나타났잖아요. 첫날부터. 그것도 굉장히 쇼맨십이죠. 일부러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잘 보이게. 그리고 피습 사건이 난 다음에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5%를 앞서는 것으로, 이런 현상은 정말 미국 대선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I got along very well.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the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대외적 업무를 나는 경험이 있다. I said, just relax. Go to a nice. Let's go to a baseball game. I'll show you what a baseball. Very smart,
very strong. He's the absolute leader. You know, a lot of people say, oh, maybe he's not the leader. He's the absolute. When he's around,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I understand he doesn't like her. He doesn't know her, but he forms an opinion. Doesn't like her. North Korea, Kim Jong-un liked me a lot. He doesn't like this group.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오, 짭정은. 라프 형님! 저는 그녀가 누군지도 모르고 람프 형님을 지지합니다. 아니 자꾸 이렇게 김정은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 이익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익을 노리는 거죠. 우리가 듣기엔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니 전 세계의 지팡이고 경찰이었던 미국이 어떻게 저런 경박한 말을 해? 그런데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주류 백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아무리 유색 인종들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득권은 주류 백인들이거든요. 백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그간 누적돼 왔던 피로감이 있어요. 왜 우리 미국만 세계의 전쟁의 역할을 해야 돼? 왜 우리 미국만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돼? 왜 우리 미국만? 그래서 트럼프가 외쳤던 게 짭정은이 가슴팍에 새기고 왔잖아요.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주류 백인들의 심금을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고 지금까지도 해리스의 돌풍 속에서도 비슷비슷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대다수의 북한을 테러리스트 취급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귀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은 나를 좋아해. 김정은은 미국을 무서워해. 김정은은 우리를 건드지 않을 거야. 내가 되면 김정은은 나한테 꼼짝 못해. 김정은 불러서 야구도 보게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우리가 듣기엔 유치하지만 미국의 백인들이 듣기에는 이게 와닿는 거예요. 북한은 트럼프가 확실히 제압할 수 있구나, 컨트롤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들리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김정은 얘기를 자주 하는데 상대적으로 또 재밌는 게 해리스에게는 없는 카드가 북한 김정은이기도 해요. 역대 그렇죠. 미국의 정상 중에서 북한 지도자를 3번이나 만난 사람은 없어요. 전무후무 미국 역사상 트럼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걸 비밀 카드로 생각하는 거고 실제 이게 유권자들한테 먹힙니다. 여기에 이제 얹혀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김정은 이야기할 때 딱 두 글자가 띄어요. 그게 스마트하고 스트롱하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스마트하고 스트롱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할 수 있다. 이거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알고 보면 똑똑하다가 트럼프랑 김종민. 분명한 건 뭐냐면은 딱 그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바이든 민주당 정권 뭐 했냐? 너희들이 그 전략적 있네? 그거 하느라고. 그 사이에 북한은 뭐 했냐면 계속 핵 능력을 갖다 고도화시켜왔다. 하지만 내가 집권했을 때는 어땠느냐. 조금 올려주고 상대해주니까. 걔가 딱 핵 개발 딱 중단하지 않았느냐.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또 하잖아. 이게 바로 쟤를 다룰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쟤는 이렇게 갖고 노는 애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북한은 핵 개발을 갖다 중단을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뭘 줬습니까? 그 대가로 만나준 거거든요. 경제력으로 따지면 저 세계 100몇일 텐데 그렇죠. 그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희망을 주는 거야. 마치 이제 너한테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줄 수 있어 라는 막연한 희망을 해가지고 김정은을 갖다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희망 고문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김정은은 또 말을 잘 들어요. 이 친구는 뭐랄까 완전한 장사꾼이야.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정치인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맨입니다. 딱. 약간 푸틴도 컨트롤할 것 같고 이스라엘 전쟁도 내가 멈출 수 있고 뭔가 근데 여기다 대고 김정은까지 나는 그렇죠. 다 멈출 수 있잖아. 멈출 수 우크라이나 있어요. 도 내가 나면 딱 멈추는 거야. 이 정도면 노벨 평화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다 멈췄어요. 네타냐후가 네 말 듣든 안 듣잖아. 내 말은 들을 거야. 김정은 네 말 안 듣지. 내 말 듣는 데니까. 네타냐후가 바이든 말은 안 듣고 트럼프 말은 들으리란 그러니까. 보장이 없거든요. 개런티가 없는데 주류 백인들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다
저희 모두 지금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땐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했다. 아니 뭐 이럴 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좀 김정은 뭐 필요하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봤을 땐 뉴스로 보잖아요. 미사일 발사했다, 뭐 핵 뭐 했다. 이럴 때는 미국 사람들 엄청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무서워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봤을 땐 저런 가능성 되게 낮다고 좀 알고 있으니까 신경 많이 안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외국에서 들으면 긴장되겠습니까? 하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을 관리할 수 있다. 와, 아니 사실 김정은이 보통 비호감의 대명사로 요즘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김정은을 언급할수록 이게 이득이 된다는 게 좀 놀랍긴 하거든요. 내가 그 럼프 형님에게 가져다 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관심. 이 김정은을 언급할 때마다 럼프 형님이 그 관심을 얻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다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김정은이와 이 친분을 이용해서 이 럼프 형님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관심을 얻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트럼프가 그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딘 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스타 팔로우만 730만 명이에요. 유튜브가 440만 구독자를 갖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 라이브에 나가가지고 정책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김정은 칭찬만 엄청 많이 해요. 김정은 뭐 되게 스트롱하다, 뭐 스마트하다 이야기하는데 어쩌면은 트럼프도 이걸 알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 떴을 때 한 1,000명의 사람들이 김정은을 따라다녔어요. 막 인파를 몰고 다녔거든요. 파파라치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트럼프도 김정은 이렇게 언급하면은 이런 인기 또한 나도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랄까 기대가 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태운다는 거는 큰 과한 이런 아주 안 좋은 행동이죠. 네. 그리고 또 성조기를 태운다는 거는 미국에서 쪽에서는 정말 분노와 아주 나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상상할 수 없지만 그 톤이 약간 북한을 부러워하는, 북한에서는 정말 나라의 존경심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에서 김정은을 이렇게 높게 봤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다 이런 민주주의 나라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미국을 북한이랑 비교하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개인 입장에서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거는 리더십에 대해서 멘트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를 무시하고 그냥 그 정치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는 게 사실 그 리스펙트가 우러나는 리스펙트가 아니고 인권 침해를 하고 그런 휴먼 바이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포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러나는 리스펙트가 아니거든요. 맞네요. 그래서 그런 나라야 미국을 비교했다는 거에서는 참 유감입니다. 자, 근데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막 북한 김정은 얘기하는데 해리스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일단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2022년도 이제 바이든의 특사로 이제 방한을 해가지고 굉장히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DMZ를 한번 방문했거든요. That th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와, 이거 연설됐어요? 이런 장면이 있었어.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ee a brutal dictatorship, rampa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n unlawful weapons program that threatens peace and stability. Seek a stable and peaceful Korean Peninsula, where the DPRK is no longer a threat. We will continue to work alongside our partners here to maintain stability and peace in this region. Thank you. 굉장히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전형적인 대북 정책을 얘기했는데 핵 보유국으로서 이제 북한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해리스는 북한을 굉장히 싫어하고 김정은을 싫어해요. 당시 그 후일담이 있는데 북한도 아마 해리스 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좀 긴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DMZ 그 건너편에 북한 관저의 모습을 봤는데 다 커튼을 닫고 문도 다 꽁꽁 닫아 걸었는데 2층에서 잠깐 그 커튼이 싹 올라가더니 망원경이 뽕 나와가지고 해리스 부통령이 MDL에 서자마자 이제 관찰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자가 그거를 이제 딱 찍다가 거기에 이제 포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한도 어쨌든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영상을 찍고 있었다. 네. 이때 북한은 그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산 기지를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이제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미사일을 쐈어요. 해리스 부통령이 탄 그 전용기가 한반도 상공을 벗어나자마자 맞아요.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아우, 네, 치열하다. 이거는 아마 미국의 대북 그 제재나 혹은 그 압박이 우리한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짧게 말씀하셨지만 그 해리스 민주당 상임위원이던 시절에 그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하면 제재 합의 가능할까라는 질문 받으셨는데 거기서 바로 컷하셨더라고요. 해리스가 김정은하고 러블레터 교환 안 하겠다. 아시아 동맹들하고 같이 일해서 알아서 지키겠다. 이런 말 해서 누가 봐도 그냥 봐줄 생각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보다는 약간 검사 시절에 있는 그 위법 상황에 대해서는 타협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인물이 지난번 부통령 마이크 펜스였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017년에 북한하고 그 미국 트럼프 정부가 막 싸울 때 펜스 부통령이 그 DMZ 가서 딱 재킷 입고 펜스 부통령의 특기가 이게 스퀸트라고 그러죠. 눈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지났다. 트럼프 정부의 결기와 아시아 지역 주둔 미군의 능력을 북한은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뉴요커라는 잡지에서 풍자를 한 게 북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펜스 부통령 째려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핵무기 다 포기할 테니까 제발 노려보지만 마세요. 이런 만화가 실렸어요. 그래요. 이제 해리스도 9월 10일 이제 토론회에서 해리스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답하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해리스도 그냥 무방비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카드를 쓴 것이 그것은 러닝메이트로 24년 동안의 군에 복무해서 애국심 확실하게 확인이 된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목을 해서 내 뒤에는 팀 월스가 있다. 그 팀 월스도 아버지도 6.25 참전 용사였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트럼프 군대 갔다 왔나? 베트남 전쟁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J.D. 밴스가 해병대로 이라크 전쟁 4년 복무하고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너 언론 담당 행정병이었는데 총 쏜 적 없잖아. 그 복학생들이 술자리에서 많이 그렇게 싸워서. 맞아. 그게 크게 뭐. 행정병, 운전병 뭐 총 쏴봤겠어. 뭐였어요? 형 던지잖아. 번역병. 이 사람들 진짜. 아니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더 잘난 척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트럼프 지지자로서 그 짭정은 씨는 좀 서운하실 것 같은데. 지지자도 했어? 기자야. 김정은이 우리 람프 형님을 지지하지만 사실 뭐 전처럼 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람프 형님에게 이번에 딱 선거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람프 형님, 우리가 지난 것은 맞지만 공은 공이고 산은 산매다. 그러니까 나랑 계속해서 친분을 유지하려거든 그에 맞는 좋은 패를 가지고 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많이 하도 배웠구나. 트럼프가 나는 김정은과 친하다, 김정은과 그러니까 친하다 하고 자기 러브 줄 알아. 콜을 보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도 저 뭐냐 하다가 이제 반응을 내놨어요. 네. 답장을 준 거예요. 네.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제 그 논평을 냈는데 이제 답장이죠.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지금 북미 관계 전망에 뭐 미련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뭐 수뇌부 사이에 약간 친분은 있었다. 하고 국가 간 관계도 약간 번영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는 없었다. 없었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북한과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대결인과 아니면 대화인가 키는 트럼프 당신이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대통령 당선되면은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갖고 와라. 네. 이거거든요. 맞죠? 사실 내가 우리 람프 형님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뭐요? 바로 7차 핵실험입니다. 아우, 7차 핵실험입니다. 아우, 또 무슨 소리야. 예쁜 핵탄두를 만들어서 이 제발 7차 핵실험을 우리 람프 형님을 위해서 빵! 그러면은 우리 람프 형님 힘이 어깨가 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래 돈이 많이 들지만 철저하게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람보 형님. 근데 이거 실제로 전문가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김정은이 실체 핵실험 버튼을 누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 국방부가 얘기한 게 김정은은 실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스탠바이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마음을 먹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실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고 우리 군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 국방부 장관이 대선을 전후해서 미국 대권과 대선을 흔들려는 시도로 김정은이 선물을 줄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리스보단 한번 북한을 경험했었던 트럼프가 굉장히 대선 직전에 실체 핵실험을 한다면 유리할 수 있죠. 이게 북풍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통하지 않는데 북풍이 미국에서는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풍이지. 사실 TV 토론을 예를 들어서 해요. 근데 TV 토론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브레이킹 뉴스로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미국 전 국민들은 정책에 관심 있는 것보다 그 논란에 관심 있는 상황에서 TV 토론을 딱 보는데 트럼프가 야 방금 전에 북한이 미사일 쐈어 핵실험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거 이러면은 정책은 눈에 안 들어 그때부터는 거기에만 초점되면은 트럼프가 만든 대선 토론 테이블에 카멜라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체 핵실험은 마지막 카드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트럼프한테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고 사실은 카멜라 해리스한테도 동시에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남발할 것 같지는 않고 미사일 실험 정도는 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히 뉴스에서 그 화제성이 될 수 있다라면 뭐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꽃놀이패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한쪽에 러시아의 푸틴이 있고 지금 만약에 트럼프까지 대통령으로 등장한다. 이러면 아마 북한 지도자 역사상 러시아와 미국 지도자를 동시에 만나고 또 그 동시에 협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에 간 그런 인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굉장히 막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김정은이 그 최근에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들한테 이제 중국에 너무 눈치 보지 말라 이런 지시를 하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기점을 놓고 보게 되면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은 이후에 나온 말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이제는 러시아 쪽으로 갈아타겠다라고 하게 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마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도 미국 대통령 중에서 푸틴과의 그 친분 관계를 내세우면서 계속 강조하는 그런 대통령이 트럼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를 계속 칭찬도 하고 트럼프가 뭐 특히나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푸틴을 가리켜서 천재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이게 2016년 선거 끝난 후에는 러시아가 정말 미국 선거에 개입이 있었냐 이런 컬루전 진짜 이런 방해가 있었냐가 그런 게 너무 언론 뉴스만 틀면은 하루 종일 나왔어요. 그걸 이제 1년 넘게 계속 혐의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컬루전은 없었다. 트럼프 캠페인과 러시아는 관계가 없다는 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 개인적인 스토리가 좀 이게 특이한 스토리가 하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LA에서 있었는데 그때 코미 국장님께서 LA 집으로 오셔서 저희들과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는 어느 정치의 색깔을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 일만 수사만 더 열심히 하면 된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 동료가 국장님 이렇게 저희한테 모티베이션을 주시는데 우리 떠나시나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왜 떠나시는지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런 나한테 질문을 묻냐? 국장님 뒤에 TV CNN에서 코미가 해임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와. 거기서 이거를 정확히 기억하는 게 잠깐 뒤로 보시더니 이거 난 모르는 스토리인데 이거 어떤 장난인지 무슨 일이네요. 좀 이제 그걸 보면서 다 약간 FBI랑 안 맞는 이게 몰카인가 뭐야? 좀 너무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이벤트라서 조사했던 분을 그때 바로 해임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날 이후부터 바로 해임.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짐 코미 FBI 국장하고 그 단독으로 식사를 했어요. 나는 너의 절대 충성이 필요하다. 충성 맹세를 하라 그랬는데 코미 국장이 거기서 확답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계속 FBI 놔두면 내가 골치 아프겠다. 여파가 컸습니다. 참 이번 대선 예측도 안 되지만 그 대선 후에 이제 일어날 변화도 여전히 지금 오리무중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라면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제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부분. 맞아요.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 그 토론에서도 계속 어떤 주요 이슈로서 다루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고 그 정책 중에 하나로서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 트럼프 이제 후보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 타임스와 했던 인터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위태로운 위치에 있는 4만 명의 군인을 두었다. 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방어하느냐? 아주 부유한 나라 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잘 사는 한국에 왜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고 있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좀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숫자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4만 명의 주한미군을 언급했는데 4만 명이 아니에요. 주한미군은 실제로 약 28,50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간 준비 없이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몇만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요. 중요하지 않아. 그냥 4만 원으로 치고 한국은 돈 하나도 안 내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하다면은 나중에 심전에서는 팩트 체크해서 정말 나오지만 아무도 안 봐. 한때는 4만이었었죠. 근데 미국이 이제 점점 감축을 해서 2만 명 조금 넘는 선으로 지금 축소가 된 건데 전혀 우리가 공짜로 있는 거 아니죠. 우리 방위비 많이 내고 있거든요. 91년부터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시작했고요. 2008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1,000억에서 7,000억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방위비 분담 협상을 했는데 그 결과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는 9,200억 원. 그런데 이게 2022년부터는 한국의 국방비 인상률과 비례해서 주한미군 방위비도 올리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년에 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할 예정인데 이미 40%에서 50%는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정성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적어도 4배, 5배.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6조 원 정도가 돼야지 공정하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끝이 어딨냐.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참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국방력 키울래 그 돈이면.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쭉 한번 그 흐른 역사를 보면은 54년에 우리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땐 두리뭉실하게 이제 한국과 미국이 그 협약을 맺었어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해주고 미국의 육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두리뭉실하게 가다가 좀 이거 확실하게 하자 해가지고 1966년도에 이제 소파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한미군 지휘 협정을 맺어요. 그러면서 딱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땅과 부지만 준다. 예요. 그리고 나머지 유지비들은 다 주한미군이 관리한다 이거거든요. 80년대가 온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의 경제가 이제 폭망으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경제가 약간 싹짝 뜨고 있던 때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에게 먼저 집적거린 거야. 주일미군한테 야, 그 우리가 돈 다 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야, 일본도 좀 내. 그랬더니 일본이 하이 와카리마스 하면서 87년도에 이제 그 일본이 분담금을 내기 시작해요. 이제 살짝 타겟이 주한미군 쪽으로 온 거예요. 일본도 냈는데 한국 너희도 좀 내지 그러냐?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근데 91년도부터 우리가 양보한 거예요. 뭐 일본도 낸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럼 조금씩 내겠다.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몇 퍼센트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내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군사적인 필요성에 따라예요. 네네네. 이걸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해석하냐가 이제 문제인데 동상이몽으로 아직까지 지금 계속 그 문제가 되고 있죠. 아니 그럼 만약에 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잠깐 덧붙여서 질문. 철수까지는 아닌데 10,000명으로 줄이면. 미국과 한국이 같이 전쟁 땐과 아니면 피스타임에 지휘권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철수를 한다. 그냥 자, 미국 갈게. 너네들 이제부터 너네서 알아서 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 거예요. 미군이 철수를 했으니까 2만 명 넘게 있는 미군들이 어디 갈 거예요? 그렇죠. 다시 미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놔두는 게 더 전략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미군이 철수했어. 우리가 감정이 안 좋아. 근데 갑자기 중국이나 러시아 재건하면서 사이도 좋아지고 있어. 미군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과 돈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세계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메이저 플레이어가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안반도랑 양안 지역,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에서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전 세계 반도체의 70%를 우리나라와 대만이 만들어요. 반도체 생산 기준. 여기가 최대한 스테러스코어라고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한미군이 빠져버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쟁 가능성이 올라가고 이걸 자본주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가만 놔둘 것인가? 얘가 그냥 뻥카예요. 뻥카. 네, 맞아요. 꽝포쟁이. 주한미군이
휴전선에 있었잖아요. 예. 다 철수해가지고 남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제는 북한 상대가 아니라 미군이 신속 기동군이 돼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하에 특히 중국이 지금 대양으로 진출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의 경제적인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이 국제적인 군사적 패권도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동맹국과 같이 하는 건데 트럼프는 오로지 그냥 포퓰리즘입니다. 야, 우리가 왜 지켜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만 내가 왜 지켜줘를 그렇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만을 갖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결국 미국도 큰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대만 이러면 중국한테 미국 안 돼. 그런 거를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트럼프가 이걸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 안 해요. 퍼플리즘 맞아. 선거 전략이고 어쨌든 이걸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빼먹는 거죠. 근데 이런 한국 유권자들의 부담을 트럼프 캠프가 최근 느낀 것 같아요. 최근에 세종연구소에서 누구를 초청했냐면 트럼프의 안보 책사이자 트럼프의 마가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프레드 플라이츠를 세종연구소가 한국에 초청했어요. 그때 우리 연구소가 물어봤어요. 주한미군 축소하거나 철수할 거냐라고 하니까 플라이츠가 2번, 3번 확언을 하고 들어갔어요.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한국의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일은 never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플라이츠가 안 한 말이 있어요. 방위비 분담은 올려줘야 될 것이다 혹은 방위비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 플라이츠도 안 하고 갔어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 주한미군이 없어지게 되면 좀 편하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6.25 전쟁 이후에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해마다 주한미군이 지금 DMZ에서 계속 연합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김정은이한테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니까 군사적 압박감이 더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네.